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제재의 폭풍 속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단 하나의 외교적 행보가 세계 판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외교적 균형 하나로 이런 거대한 변화라니. 러시아는 30년간 실패했고 서방은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중국조차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것을 러시아가 해낸 것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절대적인 전략적 균형을 찾아낸 겁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25년 경력의 국제개발 전문가인 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속에서도 모든 파트너들이 등을 돌릴 때 홀로 남아 묵묵히 길을 걸었던 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밀러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국제개발은행에서 25년간 프로젝트 평가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러시아의 전략적 균형과 그 놀라운 파장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경랑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러시아는 서방의 맹렬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재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고 믿었던 파트너들마저 등을 돌릴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벽 4시 모스크바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메운 회의실, 이곳의 공기는 영하 30도의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죠. 차관님,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젊은 보좌관 드미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외교부의 핵심 간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니까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함께였죠. 낡고 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제가 그리고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양인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인이었죠. 먼 옛날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 그 인연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피어났다 쓰러질 안개 같은 기억일 뿐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맹렬한 비난과 함께 국제사회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왔죠. 특히 한국의 움직임은 제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 제재 동참 여부,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 가능성,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팔도 도시락, 러시아인의 살. 깊숙이 스며든 이 모든 한국 제품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뢰였고 연결의 증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드미트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답답해왔죠.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재자이자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의 개척,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같은 거대한 미래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필수적이었죠. 서방의 제재 속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답변이 왔습니까?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차관님.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탁자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뭐? 우린 기다릴 시간이 없어. 즉시 베이징과 워싱턴의 동향을 파악해. 그리고 한국과의 모든 채널을 가동해. 그들을 설득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손은 주먹 쥔 채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러시아의 미래 전략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알 수 없는 미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래진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죠.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길고 모스크바의 새벽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침묵은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한국으로부터의 답신이 지연될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각국 외교관들의 시선은 마치 얼음 칼날처럼 제 심장을 겨누는 듯 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 전략의 절반을 잃는 겁니다.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일해온 미하일 부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이었죠. 우리는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조선 기술과 물류 시스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것을 넘어 복잡한 얼음 항로를 헤쳐나갈 첨단 쇄빙, 기술, 물류 시스템을 관리할 IT 역량, 이 모든 것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마치 견고한 얼음벽처럼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었죠. 한국의 동참은 그 얼음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1990년 수교 이후 양국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이루었습니까? 한국의 현대차는 러시아 국민의 국민차가 되었고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은 러시아인의 삶에 깊이 자리 잡았죠. 경동나비엔 보일러 덕분에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팔도 도시락은 길고 지루한 출장길의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무역을 넘어 국민과 국민을 잇는 끈끈한 유대였습니다. 차관님, 중국과의 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드미트리의 보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거대한 대륙 국가이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강대국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너무 깊이 경도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길이었죠. 그래서 한국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미국과도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죠. 저는 회의실 창밖으로 모스크바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반짝이는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그 불빛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통일, 극동 시베리아 개발. 이 모든 거대한 지정학적 과제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저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싶었죠. 다시 사진 속 어린 시절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작고 연약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인 아이, 그의 눈빛 또한 맑고 순수했죠. 어릴 적 그 아이와는 잠시 함께 놀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연은 제 기억 속에 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제 무의식 속에서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감정이 지금 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국가 이익을 넘어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알 수 없는 끌림 때문이었죠. 북한과의 군사 조약 체결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저 또한 이 소식을 접하며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북한과의 밀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한국을 향한 복잡한 메시지였습니다.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라는 문구는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지만 저는 그 추상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실제 행동 수준을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러시아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협상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및 서방과 너무 밀착할 경우 우리는 북한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강풍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지키려는 듯한 러시아의 복잡한 심리가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한국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바랜 그림, 달아해진 장난감, 그리고 맨 밑에는 제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한국 관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나무 인형, 그리고 낡은 일기장. 일기장에는 서툰 글씨로 제가 겪었던 한국에서의 짧은 유학 생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 고아였던 저를 돌봐주었던 고아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영철이.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함께 동네를 뛰어놀며 지친 저에게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돌아서던 날 영철이는 저에게 이 나무 인형을 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우리는 형제야. 저는 당시 너무 어려서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끔찍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영철이의 말이 다시금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야. 한국이 우리에게 단순히 교역 상대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의 강국입니다. 우주산업, 조선, 물류 이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북극 항로 개방이라는 거대한 비전 아래 동해를 통한 물류 흐름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대동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협력은 러시아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미트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언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과의 조약이 한미 동맹을 위협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 조약이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나무 인형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다시 떠올랐죠. 그에게는 제가 러시아 외교부의 고위 간부라 해도 그저 형제였을 겁니다. 저는 그 형제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얼어붙은 관계 속에서 그 작은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방장관과 주요 참모들이 모인 긴급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 예리하게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중국과의 러닝메이트 관계는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종속은 피해야 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 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현실은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산업, 기술, 물류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중국 외의 대체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한국을 이미 서방 진영에 완전히 편입된 국가로 간주하며 관계 단절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한 장군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미국과의 완전한 대립은 러시아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와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독자적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균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분명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영철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던 날 그는 저에게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죠. 이 돌처럼 단단하게 마음먹어.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 돌은 제 주머니 속에서 오랜 세월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 돌은 저에게 한국과의 인연을 상기시키는 작은 상징이었죠. 비록 전쟁 고아로 떠돌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다름을 이해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기업들의 로고를 띄웠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오리온 이 모든 브랜드는 러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신뢰를 쌓았습니다. 전쟁 이후 일시적으로 철수했지만 러시아 소비자들은 여전히 한국 제품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전쟁이 끝나면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옵션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 사이의 신뢰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북극 항로 개방은 단순히 물류 혁명을 넘어 동해가 새로운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동해로 직접 진출이 어렵고 일본은 우리와 역사적 갈등이 깊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가장 유력하고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동해를 통한 물류, 쇠빙선 건조, 첨단 기자재 공급, 한국의 기술력은 러시아의 광대한 극동 지역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중요한 일부였던 한국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고 제 마음속 영철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회의실의 냉랭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희미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총동원하라. 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외교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매일같이 연락을 취하며 한국 외교부의 반응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외부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언사와 행동이 관리된 거리두기의 일환이자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둔 신호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전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는 섬세한 심리전이자 고도의 줄다리기였죠. 저는 매 순간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도착했던 첫날,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넨 사람이 바로 영철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손으로 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서툰 러시아어로 괜찮아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따뜻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경제력 뒤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차관님, 한국 측에서 비공식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의 김성우 공사입니다. 드미트리의 보고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겁니다. 즉시 수락한다고 전해라. 그리고 오늘 밤으로 일정을 잡아. 저는 김 공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압박과 서방의 시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우리를 등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면담은 제 집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우 공사는 예상했던 대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차관님. 이렇게 급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공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공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한국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 공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서방 동맹국들의 시선. 하지만 저희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의사가 없습니다. 북극 항로 극동 개발 저희 역시 미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공사님, 우리는 북한과의 조약이 한국에 대한 위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김 공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머니 속의 조약도를 만졌습니다. 영철이와의 약속처럼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는 러시아와 한국을 다시 이어줄 다리를 놓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성우 공사와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딱딱했던 분위기는 점차 누그러졌고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공사님,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균형자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와 극동 시베리아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비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 공사는 조용히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죠. 저희 역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압박은 현실이고 국민들의 우려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함께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숨겨왔던 저의 과거를 털어놓을 때가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얼어붙은 관계에 인간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사님, 사실 저는 아주 어릴 적 한국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폭발음보다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 공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한국의 한 고아원에서 몇 년을 보냈죠. 그때 저에게는 영철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함께 동네를 뛰어다니며 제 삶의 작은 빛이 되어 주었죠. 제가 러시아로 돌아오던 날 영철이는 저에게 이 작은 조약도를 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우리는 형제야.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조약도를 꺼내 김 공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조약도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차관님,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먹먹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저 국가 간의 이익 관계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개인적인 희망의 상징이자 우정의 기억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도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라고 제 친구 영철이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고백에 김 공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조약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차관님, 저도 어릴 적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진정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도움, 그것이 진짜 친구의 모습이라고 하셨죠. 한국인들은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조용히 저의 손에 조약도를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의 강물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공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러시아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나 일시적인 경제 협력을 넘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평등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원하고 한국은 우리의 광대한 자원과 북극 항로의 잠재력을 원하죠.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조각들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밤은 깊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공사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공사님, 우리의 우정을 위해. 김 공사는 환한 미소로 제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우정과 미래를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 한 잔의 술이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신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우리는 다시금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성우 공사와의 만남 이후 양국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는 여전히 강경한 논조가 이어졌지만 물밑에서는 활발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의 한국형 안보 협력 모델에 대한 러시아의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제공했던 11만 원짜리 군함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단순한 무기 제공이 아닌 조건 없는 우정과 진심을 바탕으로 한 협력 모델.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외교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차관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군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미트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보여준 형제의 외교가 동남아시아 전역에 희망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강대국의 압박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 말입니다. 저는 즉시 김 공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사님, 러시아는 한국의 형제 외교 모델을 깊이 존중합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 안보 협력에 한국과 함께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첨단 해양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 공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기쁨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저희 정부에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한국 마이너스 동남아 해양 평화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포럼에 초청했습니다. 저 역시 베트남 대표인 팜탄 빈 차관의 참석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해양 안보에 대한 논의를 넘어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다시금 진정한 협력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국방장관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는 개회사에서 강제가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상생,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포럼의 결과는 역사적이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동남아 해양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핵심에는 군사 지원에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놀라운 원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협정서에 서명하며 감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보여준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김 공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공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11만 원짜리 군함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김 공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관님, 변화를 만든 것은 군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형제애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형제애를 통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 조약돌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철이와의 어린 시절 약속, 우리는 형제야라는 그 단순한 외침이 이제는 국가와 국가를 잇는 거대한 희망의 연대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리고 이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포럼 일정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찾았습니다. 김성우 공사에게 부탁하여 어렵게 수소문한 곳이었죠. 바로 제가 어린 시절 잠시 머물렀던 고아원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여전했지만 주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철이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고아원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셨죠. 저는 러시아어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오래전 이곳에 머물렀던 아나톨리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나톨리? 너 정말 아나톨리니? 그녀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컸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저는 원장님께 제가 러시아 외교부 간부가 되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영철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저의 친구였는데 원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영철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아주 착한 아이였지. 아, 지금 영철이는 저기 우리 고아원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단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영철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원장님의 안내를 받아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간판 없는 허름한 식당 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등 돌리고 서 있는 남자, 그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영철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보자마자 커졌습니다. 아나톨리, 영철이의 눈가에도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와 말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간극이 무색하게 우리는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처럼 서로를 붙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나톨리, 정말 너였구나. 내가 러시아에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다니. 나는 그저 작은 식당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영철이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영철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는 영철이에게 제가 간직했던 조약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하니? 내가 나에게 주었던 돌이야. 영철이는 놀란 눈으로 조약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나톨리, 고마워. 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날 밤 우리는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각자의 삶,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나톨리, 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 영철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줄은 생각도 못했어. 우리는 항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외줄 타기를 해야 했거든. 저는 영철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영철아. 한국과 러시아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어. 조건 없는 우정과 신뢰로 말이야. 영철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김성우 공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사님, 영철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형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차관님,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을 겁니다. 그 인연이 양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자 저는 제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1만 원짜리 구남이 베트남에 가져다준 기적처럼 저의 작은 인연이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두 나라의 영원한 평화와 우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가 아닌 인간적인 신뢰와 진심이 통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세상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곳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